네, 그리고 이제 텍스트와 이진 데이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이제 상속은 클래스와 관련된 부분이었고, 이제 좀 주제를 바꿔서 텍스트와 이진 데이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텍스트 데이터에서는 유니코드 포맷, 정규 표현식에 대해서 다루고요. 이진 데이터는 바이트와 바이트별, 그리고 이진 데이터 변환, 비트 연산자, 이렇게 다루도록 할게요.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 문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려고 해요. 먼저 문자는 결국 컴퓨터는 다 숫자로 모든 데이터를 처리한다고 했었죠. 그죠? 컴퓨터는 숫자로 이제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어, 어떤 특정한 숫자가 있을 거예요. 이게 메모리상에 이제 이진수 형태로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있을 텐데 이걸 일종의 코드라고 표현을 할게요. 코드. 이진수로 이 어떤 특정한 코드가 어떤 문자 A하고 이제 매핑이 되게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게 코드 체계예요. 문자의 코드 체계가 되는 거죠. 뭐 B,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65번은 A에 해당한다. 66번은 B에 해당한다. 67번은 뭐 C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코드 체계를 만들었는데 이런 코드 체계가 다르면은 이 코드 번호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유니코드라는 게 있고요. 그 전에 먼저 아스키 코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이 아스키 코드는 1960년대에 이제 정의가 된 코드 체계인데요. 처음에 컴퓨터 만들 초창기에 이제 나왔던 코드 체계다 보니까 어, 영어권에서 이제 영어권을 대상으로 이제 처음에 컴퓨터가 만들어졌잖아요. 이제 영어권 나라에서 미국 같은 데서 그래서 7비트로 하나의 문자를 표현하는데 충분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7비트면은 이제 총 몇 개를 만들 수 있냐면은 128개의 문자를 이제 코드를 가질 수가 있어요. 7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코드의 숫자예요. 코드의 개수예요. 이 코드 128개로 뭐 26개의 대소문자 합치면 52개가 되겠죠. 그리고 10개 그럼 62개. 그 외에 이제 구두문자, 공백문자, 그리고 빈세 제어 코드 같은 것들로 구성을 해서 얘네들을 이제 128개의 코드로 이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비트를 더 써서 8비트를 쓰게 되면 이제 256개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라틴계 이제 언어들, 예를 들면 이제 umlaut라고 하나, 이렇게 뭔가 구두점이 붙어 있는 형태의 이제 이런 알파벳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모자르니까 이제 이런 것들 이제 8비트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데 비유럽 국가의 언어들은 이 8비트로도 모든 문자를 표현을 하는 게 불가능해요. 한글, 한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한글은 뭐 알파벳이 얼마 안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역, 니은, 디귿을 우리가 조합해서 쓰는 조합형에서야 얼마 안 되지만 어, 컴퓨터로 표현을 하려면은 가에서부터 흰까지 굉장히 많은 단어 조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표현이 불가능하죠. 거의 2만 개가 2만 개 정도의 이제 한글이 이제 조합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완성된 형태죠. 이제 글이 완성된 형태. 이거 완성형이라고 하는데 완성형 한글은 굉장히 많아요. 조합을 할 수 있는 경우 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유니코드라는 게 이제 생기게 돼요. 유니코드. 지금 이 아스키 코드 체계로는 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언어를 표현하기에는 코드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코드의 범위를 넓힌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유니코드가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전 세계 언어 문자를 정의하기 위한 국제 표준 코드예요. 예. 그리고 수학 및 기타 분야에서 기호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유니코드에는. 그리고 유니코드 협회에서 말하기를 유니코드는 플랫폼 프로그램 언어에 상관없이 문자마다 다 고유한 코드 값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니코드 차트는 이제 유니코드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요. 이제 유니코드 공식 페이지예요. 여기가. 잠시만요.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면
문제가 있네요. 자, 여기에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요. 유니코드 차트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뭐 이런 코드 체계들을 쭉 볼 수가 있어요.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유니코드. 그리고 유니코드 평면이라는 게 있는데, 자, 여기를 들어가 보면요. 자, 유니코드 평면에 대해서 이제 나와요. 그래서 유니코드 평면은 여기까지 이제 첫 번째 이제 0번 평면이라고 해서 요 앞에가 이제 평면의 이제 차원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00으로 시작하는 거. 요거는 이제 기존의 아스키 코드, 요 뒤에서부터 이제 아스키 코드하고 이제 같은 형태로 이제 가게 되거든요. 그 아스키 코드에 해당하는 부분은 했고, 뭐 이제 1번 평면에 이제 다국어 보충 평면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평면이 있어요. 이렇게 평면별로 이제 앞에 있는 앞자리의 숫자에 따라서 이제 평면이 나누어지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평면별로 이제 언어의 종류들을 쭉 나눠 놓은 거거든요.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유니코드 코드가 뭐 그 문자를 표현할 때 이제 어떤 해당하는 코드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존의 아스키 코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유니코드라는 국제 표준을 만들어서 코드 체계를 만들고 각각의 코드에 해당하는 문자들을 쭉 정의를 해놨다라는 정도로만 일단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자세한 내용은 여기 사이트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자, 파이썬 3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유니코드 문자열을 사용을 해요. 기존의 파이썬 2는 유니코드 문자열이 기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파이썬 3부터는 문자열은 이제 기본적으로 유니코드 문자열을 쓴다라는 거. 그래서 파이썬 3에서는 다국어 지원이 굉장히 잘 되는 거죠. 그리고 파이썬 3는 일반적인 문자열하고 유니코드를 구별을 하고 있는데, 유니코드 식별자, 아이디 혹은 문자에 대한 이름을 알면은 해당 문자를 파이썬의 문자열에서 사용이 가능하게 돼요. 자, 유니코드 문자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죠. 이 유니코드는 왜 이런 문자 표현 방법이 뭐냐 하면은, 일단 키보드가 모든 유니코드를 표현할 수가 없어. 키보드로는. 그죠? 뭐 한글은 우리가 키보드로 쓸 수가 있긴 하지만, 한글 위에 뭐 예를 들면 이런 기호라든지 아니면 한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표현하기가 굉장히 나쁘죠. 그래서 해당하는 코드에 해당하는 거를 내가 표현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유니코드에 해당하는 번호를.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유니코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제 역슬래시 다음에 U를 넣은 다음에 여기다 16진수 16진수로 넣어야 돼요. 16진수로 몇 자리 넣냐면 하나, 둘, 셋, 네 자리, 또는 16진수로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자리까지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넣어서 각 해당하는 코드를 나중에 출력을 할 때 문자로 이제 출력을 할 수가 있게끔 돼요. 예를 하나를 들어보죠. 우리가 자, C라는 문자를 표현할 때 A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프린트 C 하면 어떻게 출력이 되죠? A라고 잘 출력이 되죠. 그런데 얘를 유니코드 표기 방식으로 U를 한 다음에 잠시만요. 이거 한번 잠깐 실행을 해보고요.
40일에 해당이 되네요. 16진수로 이제 40일, 이제 65가 되고요. 한번 이제 C를 출력을 해볼게요. 자, 얘를 실행을 해보면요. 역시 똑같이 A가 출력이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 유니코드의 0041번에 해당하는 코드가 뭐냐면은 알파벳으로 A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유니코드 문자열 할 때 요만큼이 하나의 문자를 이제 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코드에 해당하는 번호를 내가 만들고 싶을 때 유니코드 코드만 알면은 여기 있는 이 코드만 알면은 그에 해당하는 문자를 또 출력을 할 수가 있죠. 굉장히 많은 문자들이 있어요. 유니코드에 전 세계 언어들이 다 지원이 되고 특수기호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 그다음 그래서 아까 평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유니코드 평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첫 번째 두 숫자는 평면 번호를 뜻해요. 이렇게 두 개. 여기 보면은 요 두 개, 요 두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평면의 번호를 말하는 거고요. 이 00에 해당하는 평면 번호가 뭐냐면 아스키 코드와의 호환성을 생각을 해서 요 뒤에 아스키 코드를 그대로 넣어주면 이제 그 해당하는 평면 그 숫자가 나오는 거죠. 뒤에 다음 두 숫자가 이제 평면에 있는 문자의 인덱스, 그 문자의 번호. 원래 아스키 코드로 65번이 A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높은 평면의 문자일수록 더 많은 비트의 수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제 평면의 수가 이제 점점점 늘어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00, 뭐 01, 02 이렇게 쭉쭉쭉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면에 이제 숫자가 높아져요, 점점. 그러면 이제 문자를 표현하는 게 점점점 이제 요걸로도 부족한 거죠. 요 네 자리로도 부족하니까 이제 8자리까지 쓰게 되는 거예요. 평면이 높아지면. 그리고 모든 문자는 이름을 붙여놨어요. 표준 이름을 붙여놨는데 그 이름으로도 지정이 가능해요. 이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사이트에 가보면요. 자, 여기 사이트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각각에 해당하는 이름들이 쭉 있어요. 요 이름은 요거에 해당하는 이름은 뭐 요거다라고 이제 정의를 해놨죠. 요거를 한번 보면요. 다시요. 자, 요 코드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요거를 넣어서 요 코드를 넣어서 실행을 해보면요. 자, 요 A에 이렇게 위에 보면 구두점이 붙어 있는 형태의 A예요. 근데 이거의 이름이 뭐냐면은 이제 얘죠. 얘. 이거의 이름이에요. 자, 이름이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이제 이름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름을 표시를 해주되 여기를 요 이름으로 해주는데 문제 이제 콤마가 앞에 붙어 있잖아요. 이 콤마가 이제 콤마 있는 부분을 요거를 뒤로 보내주어야 돼요. 조금 이 부분을 주의를 해주고 이제 실행을 해보면은 아까랑 똑같은 문자가 출력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름으로도 직접 넣어가지고 이제 유니코드를 표현할 수도 있어요. 뭐 방법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유니코드 한글하고 뭐 영어 외에 다른 유니코드 써야 되는 경우가 있다 하면은 이제 그때 필요한 거라 가지고 이제 방법만 알아두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해당하는 유니코드를 써서 필요할 때 그 코드를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서 유니코드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정도로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유니코드는 이제 파이썬에서는 유니코드 데이터라는 모듈이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니코드에 대한 내용을 이제 뭔가 이제 유니코드를 이제 핸들링 해줄 수 있는 이제 모듈이 되는데 다룰 수 있는 모듈이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유니코드 식별자와 이름으로 검색할 수 있는 함수를 제공해줘요. 그래서 lookup이라는 함수, 이제 찾는 함수죠, 뭔가를. 그래서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 인자를 취하고요. 유니코드 문자를 반환을 해줘요. 자, 그래서
그리고 name은 뭐냐면 유니코드로 문자를 취하고 이 대문자 이름을 반환을 해줘요. 자, 보면은 이제 요걸 한번 실습을 직접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어떤 값을 넣어주면요. 값을 넣어주고요. 임포트를 할게요. 임포트 유니 코드 데이터. 그 다음에 이름은 유니코드 데이터에 있는 lookup이라는 name이라는 함수에다가 어떤 특정 캐릭터를 넣어주는 거예요. A면 A, 뭐 B면 B 이런 캐릭터를 넣어주면은 그것에 해당하는 유니코드 이름을 리턴을 해줘요. 이름을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value 2에는 이제 룩업을 하는 거죠. 유니코드 데이터의 점 룩업. 여기에는 이제 룩업을 할 때는 여기다 이름을 넣어주면은 그 이름에 해당하는 문자를 리턴을 해줘요. 여기에서 대소문자 구분 없이 넣어주면 돼요. 소문자를 넣어도 되고 대문자를 넣어도 돼요. 그 다음에 프린트를 해보죠. 우리가 value는 이렇게 됐고요. name은 그 다음에 value 2는 어떤 값이 나오는지 그래서 각각 value 해당하는 곳에다 넣어주고 name 그다음에 value 2를 이제 넣어서 출력을 해보고요. 자, 여기에 이제 유니코드 테스트 A를 한번 넣어볼게요. A 그 다음에 유니코드 테스트 역/U 그 다음에 203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203이 아니고 2603을 넣어볼게요. 여기 2603 여기에 2603을 넣어볼게요. 여기가 평면 번호라고 했고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그 평면에 있는 26번이라는 평면에 있는 세 번째 있는 문자를 이제 출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실행을 해보면은 자 이런 문자가 이제 출력이 된 거예요. 이제 이 A 알파벳을 넣었잖아요. 지금 A의 이름을 라틴 캐피탈 레터 A라는 거고요. 다시 여기다 라틴 캐피탈 A라는 문자를 찾아보면은 그게 이렇게 생긴 문자다라고 출력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거를 넣었잖아요. 유니코드에 해당하는 요거를 넣었을 때 이거를 이름을 찾아보면 얘는 스노우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름으로 값을 찾아보면은 이런 문자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요 코드에 해당하는 유니코드도 지금 뭐냐 하면은 요 눈사람 모양인 요 캐릭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유니코드를 한번 이제 다루는 유니코드 데이터 모듈을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UTF-8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야 돼. 유니코드와 더불어 이제 UTF-8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자, 외부 데이터를 교환할 때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 필요해요. 이제 문자열을 바이트로 인코딩, 암호화한다라는 뜻이 되죠. 약간 암호화하고 같고, 디코딩은 원래대로 되돌리는 거예요. 인코딩하고 디코드. 자, 바이트 문자를 이제 디코드하는데,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유니코드가 이제 기본이에요. 그래서 유니코드를 다른 걸로 바꾸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다른 형태로 바꾸는 거. 뭔가 코드가 바뀌죠. 그러니까 알아보기 이제 유니코드 입장에서는 이제 다른 코드로 바뀌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인코드라고 해요. 그리고 다시 얘를 원래대로 유니코드로 바꾸는 거를 이제 디코드라고 해볼게요. 디코드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UTF-8이라는 게 이제 왜 있냐에 대해서 먼저 보면요. UTF-8은 이 두 사람이 이제 하루 만에 만들어낸 이제 코드예요. 여기 이 두 사람이 하루 만에 만들어낸 코드인데 무슨 음식점에서 서로 이제 뭐 얘기를 나누면서 하루 만에 만든 코드라고 해요. 근데 이 UTF-8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유니코드는
다국어를 표현하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많은 바이트를 써요. 그러니까 아마 예를 들면 적어도 2바이트는 쓰고요. 2바이트에서부터 많게는 그러니까 4바이트까지 써요. 4바이트. 자, 아까 아스키 코드는 7비트만 쓴다고 했고,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이제 1바이트 단위로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이제 8비트로 데이터를 처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스키 코드만 쓸 때는 이 8비트로도 충분히 표현이 가능한데 유니코드를 쓰게 되면은 2바이트에서부터 4바이트의 공간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프로그램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프로그램 코드,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하고 있잖아요. 이 코드의 대부분을 다 영문으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기본적으로 2바이트에서부터 이제 4바이트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이 파일의 크기가 적어도 2배 이상 늘어나게 돼요. 근데 아스키 코드로 작성을 하게 되면은 1바이트만 쓰잖아요. 이런 대부분의 영어 데이터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스키 코드만 쓰게 되면 영어라든지 이런 특별한 문자 외에 그 외의 문자를 쓰려고 하면 또 부족하죠, 코드가. 그래서 UTF-8이라는 코드 체계를 이 두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아스키 코드는 그냥 딱 1바이트만 쓰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들은 다 1바이트로만 이제 값이 저장이 돼요. 메모리에 저장이나 뭐 파일에 저장이 될 때. 그런데 이제 이게 멀티바이트가 돼요. 이제 특정 문자가 되면은 이제 키릴 문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파생된 라틴 문자, 키릴 문자는 이제 러시아 문자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자를 제외한 이제 대부분의 파생된 이제 라틴어 계열들은 이제 2바이트를 쓰게끔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다국어 평면 나머지는 이제 3바이트 그리고 4바이트 이런 식으로 알아서 가변이 되게끔 만들어진 코드가 이제 UTF-8 코드가 돼요. 그래서 UTF-8 코드로 짜게 되면은 소스 코드의 그런 용량 자체가 인코드 체계가 기본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1바이트를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스 코드의 크기가 굉장히 이제 용량으로 봤을 때 2바이트를 쓰는 이 유니코드를 쓰는 최소 2바이트를 쓰는 이 유니코드 체계보다는 소스 코드가 용량이 적어지게 되죠. 파일의 크기가. 그래서 이 파이썬을 프로그래밍 할 때라든지 사실 파이썬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다 코드를 짤 때 이 UTF-8로 코드를 많이 짜게 돼요. 그리고 리눅스, HTML 표준 인코딩 이런 것들이 다 UTF-8 인코딩을 가지고 이제 UTF-8 문자 코드를 가지고 이제 작성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파이썬은 근데 아까 유니코드가 기본이라고 하지 않았냐고 했잖아요. 이런 문자열들이 다 유니코드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표현이 될 때는 유니코드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이 파일 자체, 이 소스 파일 자체를 이제 저장을 할 때는 우리가 이 파일은 UTF-8 인코드로 이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 파일. 한마디로 지금 요거 main.py라는 파일이 이제 여기서 열어보면요. 얘를 메모장으로 한번 잠깐 열어볼게요. 메모장. 자, 메모장으로 얘를 한번 열어보면요. 자, 이 메모장으로 열었고요. 얘를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보면은 여기 잘 보면 UTF-8 인코딩을 가지고 있죠. 이 파일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파일 자체가 UTF-8 인코드로 이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는 거죠. 이 파일에 있는 내용들이 UTF-8 체계로 저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이유는 UTF-8은 이런 영문자들 같은 아스키 코드에 있는 문자들은 1바이트로만 이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용량 면에서 이제 저장 공간을 소스 파일의 크기 이런 측면에서 더 그냥 일반적인 유니코드보다 더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UTF-8도 우리가 조금 알아두는 거고요. 자, 인코딩 실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코드 체계가 굉장히 다양히 많다고 했어요. 아스키 코드, UTF-8 방금 전에 얘기했던 아스키는 처음에 이제 60년대에 만들어진 거라고 했고 UTF-8 그리고 라틴1 또는 ISO 8859-1이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요거는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CP1252
뭐 CP949도 있어요. 이거는 CP949는 이제 한국어. 그리고 유니코드 에스케이프, 그냥 리터럴 형식 요거를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유니코드 표현할 때 숫자로 표현했던 거 있죠. 그걸 말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스노우맨이라는 거를 아까 스노우맨이 2603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파이썬 인터프리터로 한번 실습을 해보죠. 자, 여기서 인터프리터를 열고요. 그래서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스노우맨이라는 캐릭터 문자를 2603 이렇게 해서 프린트 스노우맨 한번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잘 출력이 되죠. 그리고 이제 얘를 길이를 한번 재볼게요. 문자의 길이 하나죠. 문자 하나인 거니까 길이가 하나가 나오는 게 맞아요. 자, 이제 디코드를 해볼게요. 아니, 인코드를 해볼게요. 인코드에서 스노우맨이라는 문자열을 이 문자열 객체는 메서드를 뭘 가지고 있냐면 인코드라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요. 얘를 UTF-8로 인코드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DS를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유니코드 UTF-8 형태의 인코드로 바뀌게 돼요. 이렇게 생긴 게 이제 UTF-8이라는 거예요. 프린트를 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길이를 한번 재보죠. 자, 길이는 뭐냐면 자, 얘가 각각 요게 한 바이트씩 차지하거든요. 요만큼이 이제 16진수라는 뜻이에요. 이 숫자 역슬래시 x는 16진수 2 알파벳 2 숫자 2에 해당하는 요게 한 바이트예요. 그러니까 1바이트로 16진수 두 자리까지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둘, 3개죠. 그래서 길이가 3개로 나와요. 하나의 문자지만 길이가 3으로 나오죠. 3바이트를 차지하는 거죠. 이 스노우라는 거는. 자, 그 다음에 스노우맨을 이번에는 뭘로 인코드를 할 거냐면 요렇게 생긴 문자야. 요렇게 생긴 문자를 뭘로 인코딩을 할 거냐면 아스키로 인코드를 해볼게요. 근데 자, 이 아스키로 인코드를 했을 때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없는 거예요. 이 아스키 코드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굉장히 적은 수의 문자밖에 표현을 못하죠. 이 문자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니코드는 정말 많은 문자를 표현할 수 있는데 아스키는 유니코드가 표현할 수 있는 문자들 중에 이만큼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죠. 이 일부밖에. 요것들은 그대로 아스키 코드로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문자 A를 인코드를 할 때 아스키 코드로 인코드하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이렇게 아스키 코드로 인코드하는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문자 A는 아스키 코드에도 있기 때문에 즉 요 범위에 속하는 거죠. 요 범위에 속하는 게 있는 거죠. 아스키 코드에도. 그런데 이 나머지 이쪽 부분 스노우맨이 그 대표적인 건데 요거는 요걸로 바꾸려고 하니까 아스키로 바꿀 수 있는 문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러가 뜬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자 코드 체계를 바꾸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처리할 때 두 번째 인자로 인코드의 두 번째 인자로 아스키 코드로 이그노어를 넣어주게 되면은 그냥 무시를 해버려요. 만약에 없으면 그냥 비어있게끔 그냥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이그노어. 그거 외에 이제 이그노어 말고 뭐가 있냐면은 리플레이스라는 것도 있고요. 리플레이스는 뭐냐면 없는 거는 그냥 모른다라는 뜻으로 물음표로 이제 다 바꿔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스키 코드로 바꾸는데 이제는 백슬러시 리플레이스라고 되어 있죠. 백슬래시 리플레이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냥 이제 우리가 역슬래시 다음에 이제 유니코드에 해당하는 번호 있죠. 요걸로 그냥 바꿔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요 표현 자체는 아스키로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요런 형태 자체는 그죠? 그래서 요 유니코드 번호를 그냥 요렇게
백슬래시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ASCII, 그 다음에 XML, 어, 이렇게 하면요. 요거는 그럼 뭐냐면은 그 HTML이라든지 그럴 때 특수 문자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그걸로 이제 그런 형태의 표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이런 내용들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 어떤 코드는 이제 더 많은 이제 문자를 표현할 수 있는 코드에서 더 적은 코드로 변환을 할 때 없는 문자를 바꿀 때 문제가 이렇게 지금 여기서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예외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그런 경우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뒤에 있는 매개 변수로 이런 특정한 문자열들을 넣어주면은 그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디코딩은 이제 원래대로 복원하는 거라고 했죠. 아까 인코딩이 이제 요거라고 했어요. 자, 아까 인코딩이 이제 유니코드가 있으면 여기 유니코드가 있으면 유니코드에서 다른 문자 체계로 바꿔주는 부분을 뭐라고 했냐면 인코드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뭐 ASCII 코드가 있을 수도 있고요. UTF-8도 있을 수 있죠. UTF-8. 그리고 뭐 이제 CP 어쩌고 저쩌고 하는 뭐 이런 라틴 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유니코드가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걸 이제 인코드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럼 인코드 된 거를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디코드라고 한다고 했죠. 다시 원래대로 유니코드로 바꾸는 거예요. 자, 디코드 실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플레이스 값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플레이스가 뭐냐 하면은 이런 형태의 문자가 돼요. 이 위에 이제 이렇게 구조 표시가 이제 붙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타입 플레이스를 한번 쳐보면요. 얘는 문자열이에요. 기본적으로 파이썬의 기본적인 문자열은 유니코드를 쓴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뭘로 인코드를 하려면 UTF-8로 인코드를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출력해보면 이제 이 ASCII 코드에 나오는 부분 제대로 잘 나오고 이제 UTF-8로 이제 표현되는 부분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UTF-8이나 유니코드나 그 표현하는 문자의 수는 거의 같다고 보면 돼요. 이제 방식이 다른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입 한 다음에 플레이스 바이트의 타입을 볼게요. 자, 이제 바이트라는 거죠. 이 앞에 B라는 접두어가 붙어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문자 앞에 이 바이트 코드라는 거예요. 바이트 단위로 이게 한 바이트, 얘가 한 바이트, 이제 얘가 한 바이트, 그다음에 얘가 한 바이트, 그다음에 역슬래시 x로 묶여서 두 자리의 16진수가 한 바이트, 또 얘가 한 바이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각각의 캐릭터가 이제 한 바이트로 단위로 되어 있는 거죠. 이제 디코드를 해볼게요. 자, 얘가 근데 사실 이제 파이썬의 입장에서 얘가 바이트 코드이긴 한데 이 바이트 코드를 다시 원래대로 UTF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플레이스 바이트 한 다음에 디코드를 하려고 해요. 이제 원래의 문자로 이제 돌리려고 하는데 얘가 지금 뭘로 이제 이 바이트는 뭘로 이제 인코드가 된 바이트죠? UTF-8로 인코드가 됐죠? 그럼 디코드를 할 때 얘가 지금 어떤 걸로 인코드가 돼 있으니까 디코드를 할 때 UTF-8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야 된다는 의미로 여기다가 이제 UTF-8로 돌려줘야지
원래의 카페가 이제 잘 나오게 돼요. 문자열로 바꾸는 거죠. 원래의 문자열. 그런데 만약에 UTF-8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스키로 한번 바꿔볼게요. 아스키로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스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은 이런 문자가 아스키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에러가 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라틴 원으로 한번 바꿔보죠. 자, 라틴 원으로 바꾸면 이렇게 나와요. 자, 지금 보면은 라틴 원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에 해당하는 문자가 이거인 거고요. 그리고 요거에 해당하는 문자가 얘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바이트 코드를 뭘로 해석을 하냐면 UTF-8로 해석을 해서 원래의 유니코드로 바꾸는 게 아니라 라틴 1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요거를 라틴 1의 코드 체계에 맞게끔 다시 유니코드로 바꾸니까 이상한 문자로 이렇게 이제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플레이스 바이트를 디코드를 할 때 여기 보면 윈도우 1, 2, 5 있죠? 윈도우즈 요 인코드로 디코드를 하게 되면 이제 사실 라틴하고 거의 같죠. 코드가 이제 같은 계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에 해당하는 코드가 라틴 1이나 이제 윈도우즈 1, 2, 5이나 같은 문자를 이제 코드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인코드하고 이제 디코드를 해봤어요. 그다음 이제 유니코드에 대한 내용은 여기로 이제 하고요.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보면은 유니코드하고 좀 이제 혼란스러울 것 같긴 한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다시 치우고 자, 우리는 수많은 이제 문자를 표현할 때 수많은 코드 체계가 있어요. 아스키 코드도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지금 배운 유니코드도 있고요. 그리고 뭐 UTF-8도 있죠. 뭐 여기 보면 라틴 1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코드 체계가 있는데 각각 얘네들마다 어떤 특정한 코드를 어떤 특정한 문자들로 매핑을 한 게 이제 코드 체계라고 했어요. 그래서 같은 숫자가 같은 문자일 수도 있지만 아까 좀 전에 봤던 요 예처럼 요거처럼 같은 코드가 UTF-8에서는 이제 다른 뭐 예를 들면 이제 요런 거일 수도 있었지만 라틴 1에서는 이제 코드 체계가 예를 들어 A에 요거에 이제 C 요렇게도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코드 체계가 다르면은 이 숫자 이 코드에 따라서 매핑되는 문자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파이썬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유니코드를 기본적인 문자로 채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얘가 기본이기 때문에 나머지로 바꾸는 거는 이제 한마디로 바이트 코드로 바꾼다라고 라는 개념 때문에 인코드라는 개념을 쓰게 되고요. 인코드. 그리고 다시 얘네들을 이제 예, 얘네들을 다시 원래대로 이제 가지고 오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요거는 이제 디코드라는 개념을 쓴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UTF-8은 특별히 좀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파이썬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이런 문자열들은 유니코드로 처리를 하지만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 파일들은 다 무슨 방식으로 저장이 되냐면 UTF-8 방식으로 저장이 된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유니코드에 비해 UTF-8이 차지하는 이제 공간이 각각의 캐릭터가 차지하는 공간이 아무래도 영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1바이트 정도로만으로도 이제 한 문자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UTF-8이 효율적이라서 UTF-8로 이제 한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이제 따로 한번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포맷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얘는 처음 보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문자를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한번 작성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n하고 f하고 s에 각각 42 그리고 요거 7.03 그리고 s에는 스트링이라는 문자열을 이제 저장을 했어요. 이렇게 저장을 했는데 요거를 각각 표현을 할 때 %d 해가지고 n을 요 해당하는 d에다 넣어주고 %f에서 두 번째에는 요 두 번째에 해당하는 얘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s 해가지고 요거는 이 세 번째에 해당하는 이 스트링이 여기 들어가게끔 해서 요 문자열 다음에 % 연산자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튜플로 묶어주면은 각각 차례대로 거의 매핑이 돼서 이제 들어가는 이제 포매팅 문자래요. 이거는 이제 파이썬 2부터 있었던 이제 포매팅 방법이에요. 문자열 포매팅하는 방법. 자, 그런데 이제 문자열 포매팅하는 방법을 좀 더 이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고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요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로 시작하는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서식 지정자라고 하는데 이 서식 지정자가 이제 %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것들을 이제 서식 지정자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파이썬에서는. 그래서 s는 이제 뒤에 매핑되는 이제 변수라든지 값들이 문자열로 이제 매핑이 된다. 문자열로 해석을 하라는 뜻이고요. 이 %d는 뭐냐면 요 뒤에 있는 뒤에 나오는 내용을 뭘로 해석을 하라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값을 16진수로 해석을 하라는 아니 말 10진수로 해석을 해서 출력을 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의 예를 한번 보면요. a라고 넣을게요. 그다음에 %d 자, 이건 문자열이 아니라고 뜨죠. 이렇게 지금 보면은 얘는 문자잖아요. 근데 여기 %s를 안 넣고 %d를 넣으니까 얘를 10진수로 해석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에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10진수로 이제 뒤에 있는 이제 값을 10진수로 해석을 하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x는 16진수 정수로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서 %x 아까 좀 봤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65의 코드를 16진수로 이제 이게 알파벳 대문자 A에 해당하는 아스키 코드가 이제 65였는데 10진수로 65번째 코드였는데 얘를 이제 아까 16진수로 알아야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16진수는 41에 해당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41을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16진수 정수 형태로 출력을 해라. 얘는 이제 8진수 정수로 출력을 하게끔 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10진수 부동소수점수로 이제 출력을 하게끔 만드는 거고 얘는 이제 지수 형태. 지수 형태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 하면은 예를 들어 31.5라는 값이 있을 때 3.15 곱하기 10의 1 뭐야 10 요거보다는 요걸로 하자. 예를 들면 31.5 요런 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얘는 3.125 곱하기 10의 2승이죠. 얘를 파이썬에 있는 10진 표현으로 하게 되면 3 곱하기 10의 3.125 곱하기 10의 2승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2 312.5 하게 되면 이렇게 3.125 곱하기 10의 2승 이런 형태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이 알파벳 2가 2를 이용해서 10의 몇 승이냐 요 부분이 이제 10의 몇 승이냐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 이제 과학에서 나타내는 형태로 표현하는 지수 표현을 이제 %2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얘는 10진 부동소수점 수는 지수로 나타낸 부동소수점 수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뭐냐 하면은 자, 이런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g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1.1 이렇게 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얘는 1.1로 잘 나오는데 만약에 f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제 이 g를 하게 되면요. 뒤에 소점이 뒤가 0인 부분은 싹 생략을 해줘요. 이 g가 좀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하는 방법으로 이제 g가 이제 출력을 해준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가 있는데요. 이 %는 뭐냐면 %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이제 포매팅을 할 때 문자열에서 %가 있을 때는 이 포매팅의 문자의 시작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d
퍼센트 해가지고 100, 예를 들면 이제 100%라고 출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돼요. 왜냐하면 이 퍼센트 일단은 문자열에서 퍼센트로 시작하게 되면 이런 서식 지정자의 시작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특정 문자가 와서 어떤 서식 지정자를 쓰겠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여기도 퍼센트가 나와 버렸잖아요. 난 100%로 출력하고 싶은데 여기가 퍼센트가 됐죠. 그러니까 얘도 이제 서식 지정자가 시작이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퍼센트 자체를 난 출력하고 싶다 하면은 퍼센트를 해줘야지 이게 퍼센트 하나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100%라고 잘 나오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퍼센트를 문자열 내에서 특별한 파이썬에서는 특별한 의미로 쓰고 있기 때문에 퍼센트 자체를 나타낼 때는 퍼센트를 두 번 해줘야지 퍼센트 하나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파이썬 2부터 있었던 이제 포맷하는 방법이고요. 파이썬 3에서는 이제 요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얘는 그럼 뭐냐 하면은 10자리에 맞춰서 오른쪽 정렬을 해서 10자리에 맞춰서 오른쪽 정렬을 해서 표현을 하라는 뜻이 돼요. 자, 이거는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잖아요. 그럼 뭐가 되냐면 왼쪽 정렬을 하라는 뜻이에요. 몇 자리에 맞춰서 10자리. 하나만 해보죠. 예를 들어 퍼센트 한 다음에 난 10자리에 맞춰서 숫자를 출력할 거야 한 다음에 10을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자리죠. 10자리에 맞춰서 이 10을 출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를 마이너스를 붙여보면 얘는 10자리에 맞춰서 왼쪽 정렬이 돼요.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 만약에 다음에 자 여기에 이제 어떤 A, B, C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가 10자리에 맞춰서 왼쪽 정렬을 해주고 그 다음에 A, B, C가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사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점사는 정수냐 실수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실수일 경우는 소수점 4자리까지만 표현을 하겠다는 뜻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정수라든지 문자 같은 경우는 최대 길이는 4개까지만 출력을 할 거고 예를 들어 지금 보면 S가 스트링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문자를 출력하는 서식 문자는 요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거를 만약에 4하면 몇 칸에 맞춰서 출력을 하는 거죠? 10칸에서 맞춰서 출력을 하되 최대 4개까지만 출력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링이 이제 요 위에 보면은 얘가 10자리는 맞는데 최대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것처럼 이번에는 퍼센트 10.4D를 하게 되면 이제 10을 출력하게 되면 이번에는 남은 자리는 뭘로 채우냐면 0으로 채우게 되고요. 전체는 10칸에 맞춰서 채우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을 하는 게 좀 달라요. 그런데 예를 들어 10.4F에서 정수를 이제 실수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1.12, 3, 4, 5, 6, 7, 8 이렇게 길잖아요, 되게. 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수호점 몇째 자리까지 이렇게 넷째 자리까지만 표현하고 반올림, 4, 4, 5, 2 방식으로 반올림을 해가지고 이제 출력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뭐냐면 이제 자릿수는 안 맞추고요. 얘는 자릿수는 안 맞추고 이거는 최대 네 자리로 표현을 한다는 거고 얘는 소수점 이제 F잖아요. 소수점 4자리까지만 표현을 한다는 거고 얘는 최대 길이 4개의 문자로 이제 출력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런 방식으로 이제 별표를 넣게 되면은 이렇게 별표점 별표, 별표점 별표, 별표점 별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 각각의 별표에 해당하는 부분에다가 숫자를 넣어줘서 이제 프로그래믹적으로 이렇게 여기는 보면 고정이잖아요. 문자열이다 보니까 이 문자열에다 직접 숫자를 넣었기 때문에 얘는 고정된 숫자인데 여기서 우리가 변수 같은 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숫자를 지정해주면은 여기 있는 숫자를 동적으로 바꿀 수가 있게 되죠. 프로그램 내가 경우에 따라서 뭐 인풋 받아가지고 5로 바꿀 수도 있고 3으로도 바꿀 수 있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이제 좀 굉장히 각각 채워야 되는 순서를 되게 주의를 해야 되겠죠. 많아지니까 각각의 별에 이제 숫자를 넣어주면 되는 이런 방식으로도 처리가 가능해요.
자, 그다음 이제 파이썬 3부터 있는 이제 포맷이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파이썬 3의 문자열에 포맷이라는 메서드가 있는데요. 이 포맷이라는 메서드가 더 좋은 방식이라서 사실 위에 있는 이 방식도 좀 편하긴 한데 이 방식은 사실은 이 방식이 더 좋은 기능이 많아요. 그래서 이 방식을 사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추천을 해요. 먼저 해당하는 자리를 지금 보면 우리는 서식 지정자를 굳이 이렇게 꼭 넣지 않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당하는 자리에다가 이렇게 어, 요걸 넣어줘요. 예, 중괄호로 이렇게 넣어주면 요 자리에 점 포맷이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각각의 수를 넣어주면 얘가 알아서 요 자리에 순서대로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요 중괄호 안에다가 숫자를 써 넣을 수가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여기 보면 얘가 1번, 2번, 그러니까 이제 순서로 치면 이제 0부터 순서를 쳐볼게요. 0번, 1번, 2번이죠. 그럼 0번이 들어갈 자리는 여기고, 1번이 들어갈 자리는 여기고, 2번이 들어갈 자리는 여기에서 순서를 좀 바꿔서 넣을 수 있게끔 할 수 있어요. 여기를. 잘 쓰지는 않을 것 같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변수명처럼 이제 이렇게 이름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NFS. 그러면은 포맷에다가 각각 이름에 맞춰서 이렇게 F에는 뭘 넣고 S에는 뭘 넣겠다라는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딕셔너리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요것만 한번 좀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N, F, S 이게 포매팅 문자열이에요. 이제 포매팅 문자열 이렇게 한 다음에 F. 포맷 자, N에는 10, F에는 3.14. 그 다음에 S에는 이런 식으로 넣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F란 문자열 자체가 요거니까 여기서 직접 포맷을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값을 넣어주면은 이렇게 각각 그 N에는 10이 들어가고 F에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딕셔너리를 만들어 볼게요. N에는 20, F에는 2.1, S에는 이렇게 넣었다고 해볼게요. 이제 자 이렇게 넣었어요. 그 다음에 F.format 그냥 D를 넣으면 안 되죠. 이건 에러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푸는 방법이 뭐라고 했냐면 딕셔너리 스프레드라는 기능이 있다고 했죠. 자, 이거를 스프레드를 해서 풀어서 넣으면 이제 역시 이렇게 잘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도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여기 보면은 0번 안에 있는 N번 키 그리고 0번째에 있는 F키 0번째에 있는 S키 그게 이제 딕셔너리를 넣어줬죠. 이 0번에 해당하는 거 각각의 0번이 이 숫자가 이 첫 번째 오는 얘를 말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있는 N하고 F하고 S를 출력하는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1은 뭐냐 하면은 얘잖아요. 얘니까 그냥 오더가 그대로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좀 더 포맷을 강력하게 쓰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요.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은 뭔가 넣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고 편의성이 많아 보이긴 하는데 자, 여기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릿수를 정하고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출력하고 이런 것까지 조절을 해서 이제 출력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얘도 그게 가능해요. 자, 여기 이제 방법은 콜론을 넣어주고요. 각각 이제 뭐 여기다가 이제 콜론을 넣어주고 그 콜론을 넣어준 다음에 우리가 위에서 배운 서식 지정자 있죠? 이 서식 지정자를 그대로 쓰면 돼요. 단 뭐 없이 퍼센트 없이 이렇게 퍼센트 없이 써주면 돼요. 이렇게 콜론 다음에 서식 지정자를 써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 번호는 꼭 넣어줄 필요가 없는 게 자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D F.4 F 2라고 할게요. 포맷 10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여기 앞에 꼭 여기 앞에 숫자를 꼭 넣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요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요 순서예요. 순서대로 가는 거고요. 우리가 기존에 위에서 사용했던 요거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이렇게 10.4F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 포맷 문자에서도, 이 포맷을 이용해서도. 그런데 얘가 좀 더 강력한 건 뭐냐 하면은, 자, 이 부분이에요. 좀 더 강력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정렬을 하는 부분이에요. 요거. 자, 아까 위에서는 아마 요게 표시가 없으면은 기본적으로 오른쪽 정렬이 됐었고요. 예를 들면 10칸에 맞춰서 한다면 요게 이렇게 오른쪽 정렬이 됐었고, 마이너스를 붙이면 왼쪽 정렬이 됐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가운데 정렬이 없어요. 아까 위에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좀 더 직관적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넣어가지고 얘는 왼쪽 정렬. 이렇게 화살표를 내서 얘는 오른쪽 정렬. 그 다음에 얘는 위로 이렇게 화살표를 넣으면 가운데 정렬.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가운데 정렬 10자리 S.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10자리 S.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20자리 S. 이렇게 하고 점 포맷. 그 다음에 A, B, C.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A, B, C. 그리고 이게 총 그럼 몇 자리야? 10개, 10개, 20개, 30개, 공백 2개 있으니까 42개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면은 표 같은 거를 만들기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10자리에 얘는 이제 숫자니까 10자리에 D. 그리고 A의 값. 그 다음에 얘는 숫자니까 10자리에 D.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는 뭐 똑같이 가운데 정리해서 20자리에 S. 점 이거는 앞으로 할까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포맷 뭐 100, 200, 그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이 가능해서 뭔가 표 형태로 이제 출력하기가 굉장히 좋아져요. 이런 것들이 이런 걸 이용하면.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나머지는 대동소이해요. 이런 거 이제 뒤에 이제 콜론 다음에 이렇게 서식 지정자 넣어주는 거는 이제 대동소이하고요. 이런 거 이제 다 알 거라고 믿는데 다만 이제 뭐가 달라졌냐면 요게 없어요. 요거는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포매팅 문자에서 이제 10.4D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출력하면 얘는 에러예요. 지금 위에서는 아까 위에서는 보면은 어떻게 출력이 됐냐면 이렇게 그냥 이제 포매팅 문자에서 그냥 10.4D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10을 이렇게 출력했으면 얘는 00으로 채워졌었는데 지금 이제 새로운 파이썬 3의 방식에서는 요거는 없어졌어요. 요거는 없어요. 자, 그래서 .4는 이제 쓸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요거는 뭘 말하는지 한번 보죠. 예. 자, 이게 뭔지 볼게요. 자, 이게 무슨 뜻이죠? 일단 요거는 가운데 정렬인 것 같죠? 그 다음에 요건 몇 칸이에요? 20칸으로 맞춰서 문자열을 출력하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 앞에 있는 느낌표가 뭐냐면 느낌표 대신에 뭐 샵을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달러를 넣어도 되고 아무런 상관없어요. 일단 느낌표를 넣었어요. 자, 엔터를 쳐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가운데 정렬을 해서 빅세일이 나오긴 하는데 빅세일이 나오는데 나머지 이 공간을 공백으로 채우지 않고 느낌표로 채우게 되는 이런 형태로도 작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정규 표현식을 한번 보도록 하죠. 정규 표현식은 특정한 패턴의 문자열의 집합을 표현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RE, 이제 Regular Expression이라고 하는데 정규식을 그 앞에 있는 RE를 따서 RE라는 모듈을 통해서 정규식을 표현을 해요. 이 정규식 굉장히 알아두면 굉장히 쓸모 있거든요. 근데 조금 처음 배울 때 어려울 수 있어요, 정규식이. 근데 문자열 처리할 때 이 정규식만한 게 또 없어요. 그래서 이 정규식을 좀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이 RE 모듈에서 일단 제공되는 함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매치, 이 패턴에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정규식이 돼요, 정규식. 그리고 이 소스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럼 뭐냐 하면은 이제 어떤 문자열이에요. 문자열. 굉장히 긴 문자열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뭐라는 거냐면 이 거의 이제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이용해서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앞에 있는 이 패턴, 정규식에 해당하는 패턴을 이 문자열에서 찾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소스가 이 패턴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는 방법이 이제 매치라는 함수고요. 서치는 이 패턴에 해당하는 걸 요 뒤에서 찾는 거죠. 그다음에 find all은 이 패턴에 해당하는 게 이 뒤에 나오는 이제 문자열에 있는 걸 다 찾아내는 거예요. 이런 패턴에 해당하는 걸 다 찾아내는 거고요. 스플릿은 뭐냐면 이 소스를 이 패턴으로 그냥 쪼개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렇게 A, B, C 공백으로 띄워진 거 점 스플릿 하면은 원래는 이 스플릿을 했을 때 공백으로 다 쪼개서 리스트로 A, B, C 이렇게 나오게끔 이제 쪼개졌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 패턴으로 요 소스를 다 쪼개버리는 형태, 이런 형태로 나오게 돼요. 이것도 비슷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문자로 쪼개는 것보다 훨씬 더 정규식으로 쪼개는 게 강력해요. 그 다음에 이 서브는 뭐냐면 replace예요. 이 패턴에 해당하는 거를 요 문자로 싹 다 바꿔줘요. 예를 들면은 이제 re.serve a를 뭘로 바꾼다? B로 바꾼 건데 그래서 A, B, C, A, B 이런 문자열이 왔다 하면은 A를 찾아요. A를 있죠? 다 뭘로 바꾸냐면 B로 바꿔요. 그래서 얘가 B, B, C, B, B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되는 게 이제 서브예요. 자, 그러면 위의 함수들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아까 RE 모듈이 필요하다고 했죠? 이 임포트 RE를 하고요. 이번에는 아예 정규식을 미리 요거 이제 정규식인데 요 뒤에 나오는 게 이 파이썬이라는 정규식을 미리 컴파일을 떠둔 패턴을 만들고요. 이 패턴에 해당하는 패턴에다가 요 메서드를 다 갖다가 붙일 수가 있어요. 매치가 있죠. 대신 패턴을 이미 요 컴파일한 내용이 여기 들어가기 정규식을 컴파일한 내용이 여기 있기 때문에 패턴에는 이미 패턴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만 넣으면 되냐면 소스만 넣으면 되는 형태로도 사용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미리 정규식을 컴파일한 걸 가지고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매개 변수를 하나 줄여서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행 속도가 더 향상이 돼요. 미리 컴파일을 해놨기 때문에 이 정규식을. 자, 간단한 정규식 실습을 해볼게요. 먼저 매치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매치. 먼저 임포트 좀 멈추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서 좀 이건 닫아야겠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임포트 RE 이제 모듈을 써야 되니까 그 소스는 0 프랑켄슈타인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m은 re.match. 자, u에 해당하는 패턴이 있는지 매치가 되는 U랑 요 패턴하고 매치가 되는지 보는 거예요. 소스가. 자, 매치가 됐으면 만약에 매치가 됐으면은 프린트 m.group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해보면 자, 매치가 됐으면 이렇게 나와요. 요 매치가 된 그룹 여기가 매치가 됐어요. 이렇게 매치가 된 거죠. 그 다음에 m은 re.match 이번에는 프랑크하고 이제 매치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if m은 print m.group 이 그룹은 좀 이따 설명을 할 거니까 일단 몰라도 아무것도 출력 안 됐죠? 자, 얘는 매치가 안 된 거예요. 얘가 이 중간에 나오잖아요. 이 매치라는 함수는 처음부터 일치를 해야지만 매치가 됐다라고 떠요.
이제 search를 실습을 해볼게요. m은 r.search. 이번엔 프랑크를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잘 나오죠.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스에서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서치는 전체에서 찾는 거고요. 매치는 처음부터 이제 맞아 떨어져 나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find all 해볼게요. 이번엔 find all. n을 한번 여기서 n이라는 패턴을 찾아보려고 해요. m은 r.find all. 이제 n이라는 패턴이 어디에? 소스에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m을 한번 해보면 n이 몇 번 있냐 하면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 있어요. 이렇게. 그죠? 하나, 그리고 여기 둘, 셋, 네 개가 있죠. 그죠? 그래서 네 개가 있다라고 찾아지죠. 그 다음에 스플릿을 한번 해보죠. m은 r.split 뭘로 스플릿 할 거냐? n으로 스플릿을 할 거예요. 소스를. 그리고 m을 한번 보면은 자 n이 있는 부분을 다 쪼갠 거예요. n이 있는 부분을 쪼개서 앞에가 u죠. 그 다음에 n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g 여기 FARA 여기까지죠. 그 다음에 이제 KE 그 다음에 ST 요거 그 다음에 요 N 뒤에는 아무것도 없죠. 문자열이. 그래서 빈 문자열. 이런 식으로 이제 스플릿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지금까지 해보면은 뭐 정규식이 그렇게 대단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자,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조금씩 정규식이 이제 강력해지죠. 네, 정규식에서는 이렇게 특수 문자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역슬래시 D, 역슬래시 이제 대문자 D 뭐 이렇게 해서 어떤 이제 특정한 숫자의 카테고리를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역슬래시 D를 하게 되면 숫자 0에서 9를 뜻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패턴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A라고만 하면 A 패턴 하나만 해당되는데 여기에 이제 역슬래시 D를 하게 되면은 얘는 이제 0에서부터 9 사이의 숫자를 뜻하게 되는 거죠. 예, 이런 이제 정규 표현식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근데 원래 문자열에서 역슬래시를 표현할 때 역슬래시를 두 번 한 다음에 이제 D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좀 불편하죠. 원래 정규 표현식에서는 요게 이제 숫자를 뜻하지만 우리가 문자열을 표현할 때는 역슬래시를 표현하려면 역슬래시를 두 번 해야지 역슬래시가 표현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문자열에서 역슬래시를 두 번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역슬래시를 이렇게 해야지 역슬래시 하나로 이제 표현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그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이제 로우 스트링이라고 해서 파이썬에서 제공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 역슬래시를 왜 썼죠? 이스케이프 문자 때문에 쓰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역슬래시 t 하면 이제 탭 문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A가 이제 탭키 이렇게 하나 넣어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것처럼 이스케이프 시퀀스를 쓰기 위해서 이제 역슬래시를 쓰는데 이 이스케이프 시퀀스를 방지하고 그냥 로우 스트링 그냥 날 스트링으로 이제 쓸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은 지금과 같이 이 문자열 앞에 R 접두어를 이렇게 두는 방법이에요. R 접두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정규식을 쓸 때 예를 들면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쓸 때 그냥 우리가 아까처럼 D를 표현하려고 하면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얘를 R 접두로 써서 하게 되면 이렇게 역슬래시를 한 번만 해도 처리가 가능해요. 실제로는 이렇게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쓸 때 좀 편하게 이 R 접두를 붙여서 하게 되면은 쓸 때 좀 편하게 쓸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정규식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R 접두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정규 표현식에는 이렇게 역슬래시를 쓰는 형태의 이제 정규 표현식이 많기 때문에 그냥 하게 되면은 이렇게 역슬래시를 두 번 하고 D, 역슬래시를 두 번 하고 W, 그리고 역슬래시 자체를 표현할 때는 역슬래시를 네 번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가 나빠져서 우리는 로우 스트링을 이용해서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는 정규식을 표현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카테고리 범주를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정규식으로. 자, 이거는 이제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 패턴. 자, 대소문자가 서로 뭐라고 할까? 여집합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이거 워드 W. W는 이제 알파벳 문자를 뜻해요. A부터 Z, 대문자 A부터 Z. 그러면 그걸 제외한 문자는 대문자 W로 표현을 하고요. S는 공백 문자 스페이스.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스페이스바 이제 공백 문자 이렇게 스페이스바 있는 것도 있고요. 탭키도 있겠죠. 공백 문자로.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계획 문자 이런 것들이 공백 문자가 되겠죠. 이런 공백 문자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하고 공백 문자를 제외한 거는 이제 대문자 S로 표현을 하면 돼요. 그 다음 단어 경계. 단어 경계는 이제 공백만 단어 경계가 되는 게 아니라 뭐 A, B, C와 같은 거 다음에 이제 단어가 아닌 뭐 여러 가지 이제 기호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단어들이 아닌 그런 단어 경계에 대한 기호는 이제 B로 표현을 하고요. 그럼 이제 그 대문자로 하면 이제 그거의 반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사용 예를 하나 보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숫자가 한 번 이상 나타나는데 이 플러스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일단 어쨌든 숫자가 한 번 이상 나타나는 패턴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숫자가 아닌 문자 뒤에 A가 나타나는 패턴을 말해요. 자, 아까 좀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이제 임포트 R이 한 다음에 자, 우리가 소스를 이번에는 123A라고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R.M은 R.매치 하고서 패턴을 이제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R 접도를 이렇게 붙여 쓰기로 했어요. 이제부터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요거는 숫자에 해당되는 거라고 했죠. 역슬래시 D가. 그래서 숫자 3개 다음에 문자 알파벳이 오는 거냐? 뭐가? 소스라는 녀석이. 소스라는 문자열이 요 패턴과 일치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죠. 해보면 if m이면 print m.group 한번 해보면 자, 요게 이제 일치가 했잖아요. 일치가 되니까 요 일치된 그룹이 이제 나오죠. 요 패턴과 일치된 그룹이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나중에 요렇게 하게 되면은 만약에 어, 이게 전화번호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프로그램을 짠다 하면은 그런 거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금 요 스트링은 전화번호일 경우는 저장을 하고 전화번호가 아니면 저장을 안 하고 이런 식의 이제 뭔가 검사를 하는 프로그램을 짤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한번 더 보죠. 요거는 이제 알파벳 다음에 숫자가 오는 패턴을 말하는 거고요. 뭐 0, A, 0 뭐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얘는 알파벳이 아닌 문자 다음에 숫자가 오는 패턴을 이제 찾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공백하고 공백 사이에 알파벳이 3개가 오는 패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공백이 아닌 문자 다음에 ABC가 오는 그런 패턴을 찾는 거고요. 그 다음에 ABC라는 단어가 오는데 그 단어 경계 안에 이제 ABC가 오는 그런 패턴을 찾는다는 얘기고 얘는 단어 경계가 아닌 거 안에 이제 ABC가 오는 이런 패턴을 찾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패턴 좀 봐두시면 되고 특히 뭐 요런 거는 좀 많이 사용하는 패턴 중에 하나예요. 요것도 좀 사용 많이 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다른 이제 패턴 지정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패턴 지정자에서 설명하기 전에 일단은 그냥 이렇게 이탈릭체가 아닌 이런 것들은 그냥 A, B, C 문자 자체를 말하는 거고요. 요거는 정규 표현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이탈릭체로 표현되는 건 정규 표현식 자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수 있겠죠. 뭐 역슬래시 D, 역슬래시 W 요거 전체를 통틀어서 이제 익스프레션을 표현을 하는 그런 형태로 정규식 자체를 말해요. 자, 어쨌든 A, B, C 이런 식으로 쓰면 그냥 단순히 A, B, C와 그대로 매치되는 거, 뭐 1, 2, 3도 마찬가지야. 1, 2, 3 그대로 매치가 되는 그런 형태. 그래서 R, A, B, C 하면은 A, B, C가 일치하는 패턴 찾는 거고 이거는 아까도 해봤죠. 뭐 U라든지 뭐 요런 거 할 때, 요런 거 이제 패턴 찾을 때 해봤죠. 이제 기본적인 패턴이고요. 자, 이번에는
가로로 이제 묶어서 이제 가로를 쓰는 건 나중에 좀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일단은 가로로 묶어서 A, B, C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A, B, C가 일치하는 패턴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A, B, C를 이 가로로 묶어서 하면은 예를 들어 소스가 A, B, C고 만약에 이제 M은 R.match R 그리고 가로 열고 A, B, C 이렇게 했다고 해보고요. 그 다음에 소스 하면은 if M이면 print M.group 해보면 이렇게 A, B, C 그대로 나오죠. 요거 이제 가로는 나중에 이제 그룹핑을 할 때 쓰는 건데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버티컬 바가 있죠. 요 버티컬 바를 넣으면 요것 또는 요거의 패턴을 갖는 걸 뜻해요. 그래서 얘는 이제 ABC 대문자 ABC 또는 ABC 하게 되면 요것 또는 요거와 일치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소스가 M이 R.match 한 다음에 R ABC 또는 ABC 하고 소스 하게 되면은 하면은 ABC 매치가 된 거죠. 매치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나왔겠죠. 네. 그러니까 요거나 요거 둘 중에 맞으면은 이제 매치가 된 건데 소스가 이제 매치가 됐죠. 소스가 ABC니까. 그 다음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이제 특수 문자 중에 하나인데 요거 점은요. 계획 문자를 제외한 임의의 문자를 뜻해요. 예를 들어 여기 보면 R에서 U 다음에 점이 있죠. U 다음에 점이 있으면 U 다음에 아무거나 문자, 아무런 문자나 하나가 오는 거를 다 말하는 패턴이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소스가 A, B, C, D, E, F라고 했을 때 만약에 패턴이 정규식이 A 다음에 어떤 문자 두 개가 오고 C가 오는 패턴인지 D가 오는 패턴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소스를 안 넣어줘서 그래요. 소스 이렇게 넣어주면은 M.그룹을 바로 그냥 해보죠. 그럼 A, B, C, D 이렇게 매치가 됐죠. 이 A, B, C, D. 자 보면은 문자 두 개가 오죠. 소스에 보면은 A 다음에 B, C가 오고 D가 오잖아요. 매치가 되잖아요. 그죠? 문자 아무거나 오는 거죠. 여기 문자 아무거나 이렇게 두 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점은 계행을 제한 임의의 문자 아무거나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문자열의 시작을 말해요. 문자열의 시작. 자, 예를 들어 이제 이번에 서치로 한번 해볼게요. 소스가 예를 들어 A, B, C, D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자, 얘가 A, B, C, D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고요. A, B라고 말하죠. A, B로 되어 있고 얘를 소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A, B 이건 매치가 된 거예요. 뭐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 이 head 기호가 뭐냐면 A로 시작한다라는 뜻이에요. 문자의 처음 시작 부분을 이제 head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M. 예를 들면 이제 M이 R. search 이번에는 CD로 시작하냐고 묻는 거예요. CD라는 패턴은 있긴 있어요 여기. 근데 이제 시작을 하고 있지 않고 있죠. 그래서 M을 출력해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M.그룹 오류가 되죠. 오류. M이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못 찾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면 반대예요. 이제 끝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얘는 맨 마지막에 숫자로 끝나면 이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뭐라고 하냐면 특히 앵커라고 해요. 앵커라는 용어를 써요. 앵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탈릭스로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이제 정규식이 되겠죠. 앞에 정규식 있고 물음표가 있으면은 이 앞에 있는 정규식이 0번 또는 한 번 이상 한 번 나타나는 패턴을 말해요. 예를 들어 이제 A 물음표 BC 돼 있죠. 물음표 앞에 A죠.
그러면 A가 한 번 나타나거나 또는 안 나타나거나 그런 거하고 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BC도 매치가 되고 ABC도 매치가 되는 거고요. 이제 프리브 앞에 이제 에스터리스크가 붙어 있는 게 있죠. 요거는 0회 이상 최대 프리브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최대 프리브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음표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물음표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제 별표 다음에 물음표가 오고 있어요. 그럼 이 별표가 한 번 또는 0회 이상 나타나는 0번 또는 한 번 이상 한 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요거를 최소 프리브로 이제 잡는다라는 얘기예요. 0회 이상의 최소.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일단 요거 두 개가 지금은 같은 의미예요. 자, A가 0번 이상 나타나고 그 뒤에 BC가 나타나는 패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BC, A가 한 번도 안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건 돼요. 그 다음에 A 한 번 나타났죠? 얘도 돼요. A 두 번 나타났죠? BC 되죠? A가 세 번 나타나고 BC 이렇게 돼요. 자, 요거는 이제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지금은 똑같은 뜻이에요. A가 0번 이상 나타나면서 최소 매치가 되는 이제 프리브 이제 앞에 있는 패턴이 최소 매치가 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BC, ABC, AABC, AAABC, A가 0번 이상 나타나는 거 요거는 같은데 이제 뭔 차이가 있는지 요걸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 소스가 있는데 소스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보죠.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찾으려고 해요. MRE 점 서치를 해서 찾는데 얘는 뭘 찾을 거냐 하면은 이걸로 시작하고 이중인용부호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숫자가 이렇게 하면 한 번 이제 숫자가 이제 0번 이상 나타나죠. 그리고 이렇게 끝나는 거. 자, 한마디로 요 안에 숫자가 0번 이상 나타나면서 이제 쌍따옴표로 둘러싸여진 패턴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찾았을 때 소스를 이제 소스에서 찾아야죠. 이렇게 찾았을 때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다시요. 내가 잘못했네요. D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문자가 한 번 이상 이제 0번 이상 나타나는 요걸로 찾으려고 해요. 자, 그러면 m.group 하면은 이제 어떻게 찾아지게 되냐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 보면은 이제 임의의 문자가 0번 이상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쭉 찾으면서 가면 여기서도 끝날 수도 있지만 지금 제일 최대 길이로 찾는 거예요. 지금 최대 길이로 찾기 때문에 이것도 임의의 문자로 봐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싹 다 찾아져요. 근데 만약에 물음표를 붙여볼게요. 이제 자, 쌍따옴표로 시작하고 임의의 문자가 5대 최단거리로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쌍따옴표로 끝나는 이렇게 찾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지금 소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이하고서 1, 2, 3, 4, 5, 6, 7, 8 되어 있는데 요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임의의 문자가 오면서 쌍따옴표로 끝나는 이런 패턴을 찾는 건데 요거는 제일 긴 패턴으로 찾게 되고요. 여기 보면 여기 물음표가 있으면은 여기 이렇게 물음표가 있으면 가장 짧은 패턴으로 이제 찾게 돼요. 요렇게. 그래서 여기 별표 다음에 물음표를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찾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이해를 했으면은 이제 그 다음 거는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그래서 이제 별표는 0회 이상이었다 하면은 이제 플러스는 뭐냐면은 1회 이상이에요. 적어도 한 번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한 번 어떤 요 앞에 있는 패턴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아까는 A가 안 나타나도 됐었죠. 여기 앞에. 근데 요 같은 경우는 A가 한 번 이상 나타나야 되고 그래서 ABC, AABC, AABC, 뭐 AAAABC 뭐 이렇게 쭉 가는 거죠. 자,
자, 그래서 그러면 제일 짧은 요것도 요런 문제가 똑같이 만들어지겠죠. 제일 짧은 패턴으로 찾을 거냐, 이거를 제일 긴 패턴으로 찾을 거냐, 짧은 패턴으로 찾을 거냐. 그래서 요것도 이제 물음표를 붙이면 제일 짧은 패턴으로 찾게 돼요. 만약에 물음표를 안 붙이면 제일 긴 패턴으로 찾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횟수를 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숫자가 3번 나타나는 거를 이런 식으로 숫자가 3번 나타나는 거로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패턴 다음에 이렇게 중괄호를 해주고 3을 써주면 이 숫자가 3번 나오는 패턴으로 이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콤마를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8, 11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요거의 길이가 적어도 8 이상이고 11 이하인 요런 개수만 찾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요 물음표의 경우는 요 범위에서 이제 최대 길이로 찾게 되는 거고, 얘는 요 범위에서 최소 길이로 찾게 되는 거의 차이예요. 요것도 이제 위와 같은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괄호로 묶어서 어떤 여기에다가 값들을 넣을 수가 있는데, 요거는 뭐냐 하면은 A, B, C 세 개의 문자를 뜻하는 게 아니라, 세 개의 문자가 나오는 걸 뜻하는 거가 아니라 A 또는 B 또는 C 중에 어느 한 문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걸 대괄호로 묶었죠? 대괄호로 묶으면은 요게 숫자이거나 알파벳인 거죠. 그러니까 숫자이거나 알파벳 중에 어느 하나를 뜻하는 거예요. 요 대괄호로 묶인 부분은 문자 하나를 뜻하는 거예요. 요 범위에 속하는 문자 하나. 그래서 숫자 또는 알파벳 중에 어느 하나가 있거나 없거나가 되는 거죠. 물음표가 붙었잖아요. 뒤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요 앞에 이 물음표 앞에 나오는 이제 패턴, 이제 정규식이 요거고, 이 물음표는 뭘 뜻하는 거냐면 이 앞에 거가 0번 이상, 0번 또는 한 번 나타나는 패턴이죠. 그래서 앞에 숫자나 알파벳이 하나가 있거나 없거나 그런 걸 뜻하는 거고요. 이렇게 대시기호를 이용해서 범위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건 A부터 Z까지니까 소문자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소문자, 얘는 대문자죠. 그러니까 알파벳 소문자 또는 대문자가 한 개 있는 거예요. 요 앞에 한 개, 요 사이에 있는 요 덩어리가 하나의 문자를 뜻하는 거예요. 요 범위에 속하는. 그래서 ASZ 또는 ASZ 중 알파벳 하나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핵기호가 있었는데, 이 대괄호 안에 핵기호가 있으면 좀 다른 의미예요. 이 대괄호 안에 핵기호는 여집합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A, B, C를 제외한 나머지 패턴을 말하는 거예요. A 또는 B 또는 C를 제외한 거.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0, 1, 2를 제외한 것이 아무거나 하나가 오고 그 다음에 숫자가 온다. 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식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요 패턴을 찾는 건데, 뒤에 얘가 나오는 경우만 요 패턴을 인정하겠다라는 거고, 요거는 이제 물음표 는을 넣고서 넥스트 패턴을 넣는 거죠. 이거 역시 이탈릭은 정규식이라고 했어요. 요 앞에 정규식의 이제 인정이 되려면은 요 이제 가로로 묶은 다음에 요 물음표 느낌표 했죠. 그 다음에 요 뒤에 나오는 게 없으면, 이제 는은 있으면이고 요건 없으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럼 뭐냐? 이제 앞에요. 프리브. 이 넥스트 패턴을 인정을 하기 위해서 앞에 요 패턴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렇게 표현을 해요. 조금 어려워요, 표현이. 그리고 얘는 이제 not으로 표현하죠. 이 넥스트 패턴이 인정이 되려면 요 앞에 요런 패턴이 없어야 된다는 뜻. 얘는 있어야 된다는 뜻. 요런 뜻이 돼요. 예제를 한번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자, 이제 find all이라는 걸 한번 이제 써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다시 import r이 하고요. 그 다음에 소스는 이제 여러 줄 문자를 쓰기 위해서 wish, imay, iwish,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고, 아이고, 다시 할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have this 오고,
자, 이렇게 해서 두 줄짜리 문자를 만들었어요. 두 줄짜리 문자를 만들었는데 여기 이제 계획 문자가 하나가 포함되어 있겠죠. 여기 계획 문자. 자, 이런 형태로 이제 소스를 만들고요. 자, 파인드 all을 해볼게요. 이번엔 뭘 찾을 거냐? 자, 몇 개가 찾아지는지 보죠. 위시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죠. 그래서 두 개가 찾아졌네요. 요 소스 안에는 이제 위시라는 패턴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위시 또는 PC가 있는지 찾아볼게요. 자, 이렇게 찾아졌죠. 이제 요거는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이렇게 묶어주면 요 앞에 있는 패턴 또는 뒤에 있는 패턴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위시로 시작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아무것도 못 찾죠? 요건 I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I wish를 한번 해보죠. 이번에는 시작을 하는데 I wish. 자, 그러니까 찾아졌죠? 이번에는 I wish. 그 다음에 이제 PC로 끝나는 거를 한번 찾아보죠. 자, 이건 PC로 끝나야 돼요. 얘가 그런 패턴이어야 돼요. 없죠. 왜냐하면 tonight 점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자, 점은 뭐라고 했었죠? 임의의 문자라고 했죠. 정확하게 마침표를 난 표현하고 싶다면 이 점은 정규식에서 쓰는 패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도 역슬래시를 이용해서 이제 정규식에서 쓰는 표현을 그냥 그대로 문자 그대로 쓰고 싶을 때는 이렇게 역슬래시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점 그대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제가 저기 마침표를 안 붙였네요. 소스에. 자, 여기 소스에다가 마침표를 안 붙였어요. 마침표를 붙이고 다시 파인드를 해보면 이렇게 찾아지죠. 이렇게 찾아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끝나는 걸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요걸로 끝나느냐 해봤고, 지금 여기 강의 노트에 제가 잘못 쓴 것 같은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끝나는 거 한번 테스트 해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W, 이제 보면은, 위시라든지 PC는 이제 SH로 끝나잖아요. 지금 ISH로 끝나는 단어잖아요. 그런 걸 한번 찾아보려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찾아보냐면 W나 F 둘 중에 하나의 문자가 오고 요런 거를 이제 찾아보는 거죠. 소스. 자, 그러면 WISH, WISH 그리고 FISH 요런 패턴들이 찾아지게 되죠. 자, 그다음 요거는 이제 어떻게 찾아질까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래요? 지금 잠깐. 요거는 W나 S나 H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어떤 요게 요 세 개 중에 하나가 한 번 이상 나오는 그런 것들을 찾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WSH 플러스 그 다음에 이렇게 찾으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지금 보면은 원래 문장 얘를 보면은 W가 이제 한 번 나왔고요. 이건 W 한 번 나왔죠. 그 다음에 SH 보죠. 여기 보면 SH가 이렇게 나왔죠. 자, 이게 무슨 패턴이에요? S가 SH, WSH 중에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한 번 이상 나오는 패턴. S하고 H, 요거는 두 줄이 밑줄이 되죠. 공백은 포함이 안 되잖아요, 이 패턴에. 그래서 요 세 개 중에 요 세 문자 중에 하나 이상 있는 거는 요 SH죠. ISH도 안 돼요. I는 요 안에 포함이 된
단어가 아니죠. 그래서 요 sh만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w 마찬가지예요. 쭉 가다가 저 is 요거 나온 거고요. 지금 처음 w 요거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ish 하나 한 번 이상 나온 거죠. 다. 그다음에 w가 여기서 또 나오고요. 그다음에 sh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h가 나왔네요. 여기 쭉 가다 보면 w sh 그런 거 아무것도 없다가 여기 h가 있죠. 이 h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는 없죠. wsh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h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이제 이건 대문자는 아니죠. 대문자는 안 되죠. 그리고 쭉 가서 여기 sh 있고요. sh 여기서도 sh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h 이렇게 나오면서 이런 패턴들이 찾아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죠? GHT가 앞에 나오면서 그 다음에는 요 W가 뭐였어요? 비알파벳 문자였죠. 비알파벳 문자. 그래서 해보면 find all GHT가 나오면서 이거는 이제 대괄호로 안 묶었으니까 요게 차례대로 다 나와야 돼요. GHT가 차례대로 나와야 돼요. 차례대로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비알파벳 문자였어요. 그죠? 자, 요거를 찾아보죠. 얘는 뭐가 나왔어요? 그러면 자, GHT 여기에요. GHT 다음에 계획 문자가 다음에 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비알파벳 문자잖아요. 그래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GHT가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것도 구조점도 비알파벳 문자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이번엔 아까 했던 요거 해볼게요. 좀 뭔가 어려워 보였죠. 요거로 해볼게요. 요거 중에 하나만 이해를 하면은 나머지는 이해할 거라고 봐요. 자, 그래서 찾아보면은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제 I 다음에 뭐가 와야 되냐면 wish가 나오는 패턴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I 다음에 wish가 나와야 되는 패턴. 그래서 I 다음에 물음표는 wish 이런 패턴이 이제 돼야 된다는 거죠. 소스에서 이런 패턴이 있는지 찾아보면은 두 개가 있네요. 보면 이제 I 다음에 이제 wish가 나오죠. 여기. 그다음에 I 다음에 이제 여기 또 wish가 나오죠. 그래서 요 패턴을 이제 찾은 거예요. I를 찾은 거예요. I 공백이죠. I 정확하게 I 다음에 공백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패턴을 찾은 거고요. 이번에는 다른 거 한번 찾아보죠. I 다음에 wish가 나오지 않는 패턴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밖에 없죠. 봐요. I 다음에 wish가 요거는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없죠. I 다음에 wish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하나 나오죠. 그죠? 요렇게 찾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뭐예요? wish 앞에 i가 있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find all r 다음에 이제 i가 나오고 앞에 그 다음에 wish가 공백 다음에 wish가 있는 게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두 번의 wish가 있겠죠. 그죠? 어디 갔어? 요거 이제 i가 앞에 나오는 wish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만약에 아닌 거를 찾으면 없죠. wish 앞에는 i가 다 있었던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해보죠. r이 find all 해가지고 자, 요거 단어 경계라고 했어요. 단어 경계가 나오는 앞에 단어 경계가 있는 PC라는 거를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자, 한번 찾으면 자, 단어 경계 요런 것도 이제 다 단어 경계가 되죠. 단어 공백 같은 거 요거 하나가 있는 거죠. PC. 자, 그러면 순수하게 나는 이번엔 i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죠. i. 요 양쪽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하면 i가 몇 번 나오냐? 3번 나오죠. 이번에는 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딱 정확하게 요렇게 해당하는 단어만 찾고 싶을 때는 요런 식의 이제 패턴으로 찾으면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해봤고요. 이제 정규 표현식으로 찾은 매칭 결과를 지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번에는 아까 그 가로가 이제 특별한 의미로 쓰인다고 했는데, 매치나 서치를 사용할 때 모든 일치된 결과는 매칭 객체로부터 결과가 반환이 되는데, 만약 패턴을 이 정규식을 말하는 거예요. 정규식을 가로로 둘러싸는 경우 매칭은 그 가로만의 그룹으로 저장이 되는데, 지금 보면요, 이렇게 m에다가 서치한 다음에 이 가로로 묶었죠. 근데 이게 뭐예요? 지금 점 한 다음에 공백, 어떤 문자가 어떤 의미의 문자 다음에 공백이 있고 DC가 있고, 여기 보면은 이제 단어 경계가 있는 이런 형태를 가로로 묶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의미의 문자가 0번 이상 나타나고 또 PC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나는 요거를 했어요. 자, 뭐 요거 한번 해볼게요. 그대로. 자, 해보면 m 가로점 서치 어떤 게 있고, 그 다음에 DC가 있는 패턴, 그리고 단어 경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미의 문자가 하나 이상 나오고, 그 다음에 단어 경계 다음에 PC가 이렇게 있는 형태의 패턴을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소스에서 이제 찾아봤어요. M이 뭔가가 있어요. 지금 M이 뭔가가 있고요. 자, 보면은 이제 자, 여기 이 패턴이 어디가 있는지 보면은 이렇게 어떤 특정한 문자가 하나가 있고 공백이 있는 다음에 DC 여기에 있죠. 그죠? 요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의미의 문자가 0번 이상 나타난 다음에 단어 경계가 있는 다음에 PC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요 부분이 찾아지게 돼요. 그래서 m.그룹을 먼저 해볼게요. m.그룹 하게 되면 여기에 해당하는 패턴, 이 전체, 요거의 전체에 해당하는 패턴은 얘가 돼요. PC까지 해가지고 얘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m.groups.라고 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중에 이제 가로로 묶은 요 부분 있죠. 가로로 묶고 요 가로로 묶여 있는 거를 그룹으로 해서 이제 튜플 형태로 각각의 가로 부분을 추출을 또 따로 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가로에다가 앞에 물음표 다음에 P하고 중간 이렇게 꺽쇠 가로를 이용해서 이름을 써주면은 그 이름으로 그룹에 접근을 할 수 있게끔 해줘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요 그룹의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DC라는 걸로 이제 정하고요. 그리고 이 패턴은 어떤 특정한 문자 다음에 한 칸 띄우고 DC가 오고요. 그 다음에 의미의 문자가 하나 이상 나오죠. 그 다음에 다음 그룹에 또 이름을 지어주는데 물음표 P를 한 다음에 이름을 이번에는 PC로 하고요. 여기도 이제 단어 경계가 오고 PC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게 되면은, 자, 이제 m.그룹을 하게 되면은 이 전체 요거와 전체 매치가 되는 이제 패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똑같죠? DC와 PC. 지금 여기랑 요거랑 똑같은 건데 요 그룹에다가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지금 이름. 요런 방식으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이름. 자, 그런 다음에 이제 m.groups 하게 되면은 이제 각각이 이제 요 가로 안에 있는 해당하는 그룹들이 순서대로 나온다고 했죠. 이름을 붙여줬기 때문에 이제 그룹이라는 여기에다가 이름인 DC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 DC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패턴을 뽑아올 수가 있고요. PC라는 곳에 이름을 붙여오면 이렇게 PC에 해당하는 그룹에 있는 매치된 결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칭 결과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봤어요. 그 가로를 쓰는 방법을 이따가 설명한다고 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가로를. 자, 이제 문제로 가서요. 어,
우리가 지금 문제로 오기 전에 정리를 해보면은 뭐뭐 배웠냐면 유니코드에 대해서 다뤘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을 포맷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죠. 포맷. 그래서 퍼센트로 포맷하는 방법하고 점 포맷을 이용해서 포매팅을 하는 방법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규식을 했어요. 정규 표현식. 자, 요거에 대해서 했어요. 자, 이제 각각 상기를 해보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다음 문자 이 C의 유니코드 이름을 출력하는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 뭐 이용하는 거였죠? 힌트를 주면 유니코드 데이터 모듈을 이용하면은 여기서 이름을 가져오는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자, 그걸 이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문자열 S를 UTF 파일로 인코딩해서 출력해보고 또 UTF 파일로 인코딩 문자열이 있겠죠. 그래서 인코딩을 했으면 이제 그 문자열이 있겠죠. 그 해당 문자열을 다시 유니코드로 디코딩해서 한번 출력을 할 수 있게끔 해보세요. 요거는. 그 다음 이제 문제를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한번 해결해보고 같이 풀어보도록 해요. 동영상을 멈춰두고. 자, 이제 보도록 하죠. 얘는 뭐 간단해요. 자, 요거는 이제 강의 노트에 있는 요거를 복사해서 쓰면 될 것 같고요. 자, 임포트 유니코드 데이터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카피라이트 문구를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하고요. 이름을 알고 싶을 땐 뭐 하면 된다고 했죠? 유니코드 데이터 한 다음에 name C 해가지고 프린트 네임 하면은 그 이름이 나오게 되겠죠. 자, 한번 해보죠. 자, 요거를 이제 복사를 하고요. 요 문자를 복사를 하고 자, 여기서 포트 유니코드 데이터 임포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C에는 요거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이름을 알고 싶은 거죠. 유니코드 데이터 여기다 뭐 직접 넣어줘도 되고요. 이렇게 아니면은 C에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C를 넣어서 이름이죠. 여기 있는 점 그 이름을 알고 싶은 거죠. 이름을 출력해 보죠. 그럼 프린트 네임 그러면 카피라이트 사인이라는 기호가 이제 이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UTF 파일로 인코딩을 하라고 했죠. 요 S는 Python is easy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S 아이고 Python is easy라고 하면은 좀 너무 결과가 똑같아가지고 제가 바꿔놨었는데 이걸로 할게요. 안녕하세요로 할게요. 이걸로 문제를 할게요. 여기도 이제 안녕하세요가 되겠죠. 자, 요거를 UTF 파일로 한번 변환을 하는 거예요. 다시 S는 안녕하세요. 이게 다국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S는 그냥 안녕하세요가 저장이 되어 있고요. 유니코드로. 자, 인코드를 할 거예요. S를. 코드 UTF 파일로 인코드를 하고요. 그럼 프린트 인코디드를 해보면 이게 안녕하세요를 UTF 파일로 변환하면 이런 식의 코드가 되게 돼요. 네, 이런 식의 코드가 되게 되고요. 디코드를 다시 해볼게요. 자, 이거를 지금 인코드 된 걸 다시 디코드를 하는 거죠. 디코드를 하는 거고요. 디코드 뭘로 할 거냐? 얘가 UTF-8 체계로 이제 인코딩이 된 거니까 UTF-8이다라고 알려줘야 돼요. 이 바이트 코드를 이게 바이트 코드가 된 거거든요. 얘를 이제 UTF-8이라고 알려주고 프린트 디코디드 해보면 다시 안녕하세요로 복구가 됐죠. 이렇게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HTML에서는 이미지 태그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지 태그. 그래서 여기 이제 쌍따옴표가 하나 빠졌네요.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요 여기에서 이미지 수가 요 SIC라는 곳에 이제 이미지 수들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얘를 이제 여기 이제 HTML 코드로부터 모두 추출을 해가지고 이제 이미지 수를 뽑아오는 코드를 한번 정규식으로 작성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얘는 내용이 기니까 이렇게 복사해서 쓸게요. 자, 이렇게 있고요.
요거를 복사를 해놓고 이번엔 얘는 소스 코드에다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HTML 코드가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는 얘네들만 추출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추출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문자들만 3개가 있네요. 이미지가 총 3개를 추출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여기서 이제 import RE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로부터 이제 추출을 할 건데 이번엔 패턴을 미리 컴파일을 해서 한번 해볼게요. 컴파일하는 방식은 앞서 한번 설명을 했어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미지 다음에 SIC. 근데 여기서 이제 태그는 이제 요걸로도 시작하니까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추출하고 싶은 부분은 어디냐면 요 가로로 요 부분이잖아요. 요 부분. 그래서 는 HTTP S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슬러시가 2번 나온 다음에 어떤 문자가 한 번 이상 이제 나오는 거에 최소에서 이 가로로 둘러싸인 부분만 나는 추출을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그룹으로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그룹화를 씌워 놓고 이제 find all 이미지스는 p.find all 우리가 RE에서 직접 find all을 할 경우는 여기에 이제 regular expression을 직접 넣어줘야 되는데 위에 있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미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컴파일한 형태인 패턴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P에서 바로 파인드 올 한 다음에 찾고자 하는 요 패턴으로 찾고자 하는 문자열을 넣어주면 돼요. 여기서는 소스가 아니라 HTML이죠. 여기서 찾아야 되죠. 그래서 HTML 여기서 하고요. for URL in images 에서부터 print URL을 한번 출력을 해보죠. 이제.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이미지들이 이렇게 쭉 추출이 되죠. 클릭해보면 이런 이미지들이에요. 주소가.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특정한 이미지를 추출하는 이제 그러니까 HTML에서 특정한 부분을 추출해서 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ASCII 코드는 7비트로 하나의 문자를 표현하기 때문에 다국어를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초창기에 있었던 이제 코드 체계죠. 그래서 예,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유니코드라는 이제 다국어를 표현하기 위한 표준 국제 표준 코드가 이제 만들어졌고요. 이 파이썬은 파이썬의 문자열은 유니코드를 기본으로 지원해요. 정확하게는 파이썬 3부터요. 그 다음에 문자열에서는 이 인코드 메서드가 있고요. 이 인코드 메서드는 유니코드에서 다른 문자 코드로 변환을 해주는 이제 그렇죠. 그리고 변환된 코드의 바이트 열에는 이제 디코드라는 메서드가 있고요. 얘를 이용하면 다시 이제 유니코드 문자열로 변환을 할 수 있었죠. 그다음에 문자열을 포매팅하는 방법은 문자열 다음에 이제 이 퍼센트 연산자를 그 각각 이제 뭐 서식 지정자 퍼센트 %D라든지 퍼센트 %S라든지 이런 거에 해당하는 이제 값들을 서로 이제 순서에 맞게끔 넣어주면 됐었죠. 그런데 이제 요거보다 좀 더 발전된 형태의 이제 포맷 방법이 있는데 파이썬 3부터 등장한 포맷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문자열 다음에 우리가 넣어줄 부분을 이제 중괄호로 이렇게 이제 처리를 했었죠. 그런 다음에 포맷하고서 여기서 이제 어떤 내용들을 넣어주면은 이제 문자열을 포매팅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다음에 정규 표현식은 특정한 패턴을 갖는 문자열 집합을 표현하는 아주 강력한 방식이에요. 그리고 파이썬에서는 이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그러니까 정규식을 R이라는 모듈을 이용해서 이제 관련된 기능들을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규식을 잘 알아두면 또 문자를 굉장히 처리하는데 많은 이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할게요.